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중개인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 중개인의 의무 좀 생각해보면, 야, 중개인은 대리랑 중개랑 다르다고 그랬지. 대리는 직접 내가 가서 계약을 하는 거, 중개는 뭐라고 그랬어? 알선이야. 알선 소개해주는 거야. 3명이 모이는 거고, 대리는 뭐야? 2명이 모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중개인은 거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무가 있대.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무가 좀 있는데, 뭐 있어야 돼? 겸품이 뭐야? 샘플. 거래를 공정하게 하려면 첫 번째 소비자에게 물건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중개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중개인의 의무 관련해서 겸품 보관, 겸품을 가지고 있어요. 겸품.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대해서 겸품을 받을 때까지 그 행위가 중개한 행위에 관해서 겸품을 받을 때까지는 그 행위가 완료. 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래와 관련해서 받은 샘플은 잘 보관해야 된다는 거야. 뭐냐, 이거는 다른 거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적은 거야. 여기서 보면, 여기서 중개인은 그 중개 행위에 관하여 그러니까 샘플을 겸품을 받았을 때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야? 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옷감을 파는 사람이라면 샘플 원단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분실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결약서는 뭐냐면 계약서를 얘기하는 거야. 계약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약서.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중개인은 지체 없이 각 당사자 간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 여론이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으로 작성해서 기명날인 서명한 후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거래가 성립되고 나면 계약서를 잘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줘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중개의 당사자는 누구야? 예를 들어 내가 공인중개사야. 그러면 A, B 데리고 오잖아. 그럼 A, B가 당사자야. 이 당사자들이 계약 성립되고 나면 한 장 주라고. 안 써봤니? 지치를 안 넣어서 안 써봤구나. 공인중개사 가면 써서 한 장씩 줘.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야. 결약서는 계약서야.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거래가 성립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줘야 된대. 교부해야 된대. 이거 법에 나와 있대. 그래서 다음 의무가 장부 작성이나 등본 교부 의무. 예를 들어 중개인은 중개 거래 내역을 적어놔야 된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장부 작성, 중개인은 전술한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장부에 기재해야 되고, 당사자의 언제든지 자기 길을 위해서 중개한 행위에 대해서 관한 장부의 등본을 교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부, 복사본, 등본은 복사본이야. 등사기라고 하잖아. 등사기. 오케이? 등본은 여기서 얘기하는 등기부등본의 등본 아니고 등본, 복사부. 그래서 중개인은 중개한 내용을 장부에 적어야 되고, 그 예를 들어 당사자 A, B 왔던 거래 당사자가 만약에 이 중개한 내용에 대해서 장부 적혀있는 장부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면 복사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등본을 교부해야 된다. 이 얘기는 등기부등본을 때린다는 얘기 아니고 복사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복사해줘서 장부. 우리 장부는 요즘에 다 저기에 넣을 거 아니야, 컴퓨터에. 그럼 컴퓨터에 출력해서 줘야 된다 이 얘기야. 거래 내역 좀 보여주세요 하면 거래 내역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복사해주세요 하면 복사해줘야 된다는 거야. 등본이 여기서는 복사한 걸 얘기하는 거야. 복사본. 아니 근데 얘는 여기 그냥 상법에 등본이라고 돼 있나? 그냥 복사본이라고 적으면 되지. 뭐 이렇게 적어.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성명 상호 묵비 의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개인은 여기서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중개인이 아니할 경우에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는 중개인이 그 상대방에게 교부한 계약서 및 중개인 일정 등부의 일을 기재하지 못한다.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중개인은 본인의 이름이나 상호를 밝히지 않고도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두 사람이 계약서를 쓰는데 같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앉혀주기만 해도 된다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집을 살 때 부동산에 가서 쓰면 어떻게 하냐? 부동산 부동산 그 마크 찍혀 있는 그 종이에다가 등기부등본을 쓰잖아. 그리고 중개인 이름 쓰잖아. 이거 안 쓸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밝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밝히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대. 그리고 계약서에 거래 내역서에 중개한 사람의 이름을 꼭 써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개업 의무. 이거는 개업 의무라는 건 뭐냐면 거래가 개시되는 것과 관련된 의무거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중개인이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데려다 놓고 그 거래를 중개를 시켰어. 근데 한쪽이 돈을 안 줘. 그럼 중개인 책임지냐? 책임 안 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업 의무. 개업은 뭐야? 그 업을 연다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 업을 안 했을 경우에 책임지느냐? 책임 안 진다는 거야. 중개인은. 오케이? 뭐 요즘에 중개인. 그래서 중개인은 거래 이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즉 거래 당사자가 계약을 어겨도 중개인은 책임 안 진대.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냥 계속 그 업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해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그 보험을 들어놓는 건 1년이야. 뭐니? 이 10억이 들어있잖아? 그럼 막 두 장 10억이 아니고 1년에 10억, 1년에 1억이라고. 근데 한 놈이 1억 투표하면 그 끝이야. 나 못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잖아. 중개인은 책임이 없다고. 근데 중개인이 자기가 거기서 계속해서 그 부동산업을 해야 되니까 보험만 들어놓은 거야. 근데 만약에 경우에 1억이 다 날아가서 더 이상 보증해줄 게 없으면 자기는 해줄 필요가 없는 거. 법에서도 해줄 필요가 없다고 돼 있잖아. 근데 이제 시장의 신뢰를 위해서 그냥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서 그냥 해주는 거 없냐. 그러니까 잘 보고 해야 돼. 또 등기부등본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들어가게 되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애들이야. 전세, 월세, 금. 예를 들어서 집이 3억이야. 근데 전월세가 3억 다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이거 어떻게 확인해야 돼? 등본 떼보면 다 있냐 요즘에? 뭐? 을구에 다 들어가니 요즘에? 전세금, 피스, 월세는? 월세 예를 들어 1000에 30이면 1000만 원이 잡히냐고. 전세만 잡히니까 건물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거기 을구에 전세가 만약에 나와 있고 월세가 다 나와 있다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그게 안 나와 있는 건 계약서 보자고 해야 돼. 임대차 계약은 진짜 장난 아니야. 만약에 후순위로 밀리면 돈 1도 못 받아. 실제로 이건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이해됐지? 을구에 전세금 넣는 거구나. 몰랐다. 어쨌든 그렇단다. 그러니까 좀 잘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중개인은 절대 책임지지 않아. 그럼 중개인은 보수를 받니? 중개인의 보수,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거 어떤 것들인지 보자. 중개인의 권리, 보수 청구권이 있는데 중개인은 거래가 성립 때문에 보수를 받을 수 있대. 그래서 거래가 실제 성사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단다. 뭐 중개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 퍼센테이지는. 아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0.9 뭔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은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대.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되게 쉽다, 그지? 계약, 이행담보, 중개인 보수청구권 보면 중개인은 상인이므로 특약이 없더라도 중개 행위에 대해서 보수, 중개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중개료를 받을 수 있다. 중개료 수수료 기준은 업마다 다르겠지. 부동산 중개업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적혀 있을 거고, 다른 중개는 다른 데 중개업과 관련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데 적혀 있겠지. 상법에서는 중개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급여 수령 권한 부존재.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중개인이 급여 수령 권한이란 건 뭐야? 급여는 채권 관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네가 나한테 책상을 팔려왔어. 나는 돈을 줘야 돼. 근데 누가 중개를 했단 말이야? 근데 네가 책상을 맡아줬어. 물론 동시에 다 이행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나중에 줄게 이렇게 하면 중개인이 책임지냐고. 아니야. 뭔 얘기 알겠지? 중개인은 소개해서 끝나는 거야. 뭔 얘기 알겠지?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거 아니라고. 내가 예를 들어 너는 물건 갖다 주면 난 너한테 돈을 조금 있다 준다고 하는데 안 줬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받아주면 그건 아니라고. 그 얘기를 적어놓은 거야. 보자. 여기 보면 저 못 알아듣는 급여 수령 권한.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해 자금, 기타 이행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중개인은 상행위를 중개할 때 그 행위의 당사자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니기 때문에 거래에 대해서 아무 책임 안 진다는 거야. 만약에 물건을 줬는데 제가 돈을 안 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중개인은 책임 안 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동시에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사자 말고는 달라고 할 수가 없어. 너랑 나랑 거래를 했는데 나는 너한테 물건을 줬고 너는 돈을 좀 이따 준다고 해서 너 안 줬어. 그럼 내가 너한테 달라고 해야지. 중개해준 사람한테 줘야 되겠냐?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보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위탁매매업은 뭐겠냐? 위탁매매업은 매매업 대신해서 팔아주는 걸 위탁매매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자기 명의로 타인의 재산이나 물건을 팔아주는 것들을 얘기해. 그래서 위탁매매업이란 자기 이름으로 물건을 매매하는 건데, 이거 예를 들어서 타인의 계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익이 타인에게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위탁매매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럼 어떤 얘기냐면 니네 집에 고가의 물품이 있었어. 그러면 그걸 네가 나한테 와서 팔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위탁매매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누구한테 가게 되니? 너한테 가겠지. 그럼 나는 뭘 받을까? 수수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위탁매매업이란 자기 명의로 영업은 자기 명의로 하는 거야. 타인의 계산으로가 뭐야? 뭔가 거래를 통해서 얻어진 돈은 타인에게 간다는 거야. 타인 계산으로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영업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계산. 가격 제시를 중개인이 못한다. 위탁매매인이 못한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내 물건을 1,000만 원에 팔고 싶으면 1,000만 원에 팔아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데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거야. 위탁매매업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탁매매업은 위탁매매인이 물건의 주인이야. 그리고 위탁매매인이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이고 제3자가 구매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쉽지?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를 만약에 분석해보면 첫 번째 자기 명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위탁매매인
내 물건을 맡긴 그 예를 들어 내가 위탁 매매인이야. 그럼 네가 올 거 아니야. 그럼 소비자는 내 이름을 보고 들어와서 물건을 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계산 타인의 계산이라는 거면 네가 제시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가격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타인의 계산으로 그리고 돈이 기속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셋째 물건 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위탁 매매업의 법률 관계 예를 들어서 매매인, 위탁자, 제3자. 위탁 매매인은 누구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 그리고 위탁인은 누구야? 물건을 팔아달라고 맡긴 사람. 제3자는 누구야? 물건을 산 사람이야. 그치? 그랬을 때 위탁 매매인과 제3자의 관계 위탁 매매인과 제3자의 관계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탁인 그 다음에 위탁 매매인 그리고 제3자잖아. 그러면 여기서 법률관계 어떻게 되는지 보자. 위탁 매매인과 제3자의 법률관계 보면 위탁 매매 얘는 그냥 물건 주인이야. 쉽게 물건 주인 얘는 물건 팔아주는 사람 대신 물건 대신 팔아주는 사람. 그리고 이거 없어졌어. 없어. 얘는 내가 내 거 가지고 왔었는데 안 갖고 왔어. 아니 이거 환이 안 되거든. 여기 아니면 안 되는데 이거 누가 가져간 거야? 얘는 산 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첫 번째 위탁 매매인과 제3자의 관계 어떻게 될까 보자. 위탁 매매인과 3자의 관계. 위탁 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해 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위한 매매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위탁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 매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 매매인이 되는 게 무슨 말이야? 효력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따라서 밑에 보면 따라 상대방과 매매계약의 성립 효력 또는 자의된 사유에 관해서 위탁 매매인 상대방만 고려하면 된다. 매매인가?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책임진다는 거야? 위탁 매매인이 책임지고 위탁 매매인은 누구에게 문제를 물어야 되는 거야? 나중에 만약에 거래에 문제가 생긴 거면 그 위탁인과 또 다른 법률 관계가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위탁 매매인과 잠시만 있어봐. 얘를 하나만 들어서 한번 보자. 그렇지, 이게 맞지. 오케이. 비싸게 위탁 매매인 이거는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 하자. 여기 이것만 하고 다음 시간 하자. 얘 둘은 내부 관계야, 내부 관계? 그치? 얘 둘은 외부 관계거든? 그래서 집에 가서 책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책임지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볼 거야. 그림 그려가지고. 오케이? 어렵지 않지? 네? 안 어렵겠지? 책에 많이 적혀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야. 사안이 몇 개 안 될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해. 가. 음.